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새로운 세상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철수의 도전, 한국 정치 경제의 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희망사업단의 유명종입니다. 오늘도 뉴 패러다임 인스티튜트의 문국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가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대선 전국이 막 이렇게 달아오르는 느낌인데, 또 이번 주간에 또 안철수 원장의 출마 선언도 있었고, 글쎄, 그 안철수 원장이 드디어 결단을 내려줘서 네. 많은 국민들이 행복해할 것 같아요. 네. 대안이 확실히 생겼으니까. 예. 그리고 또 희망이 생겼으니까는요. 네. 제 집 사람도 안철수 원장 그 선언하는 걸 보다가 예. 이 눈물을 떨군다고 그래서 그러시구나. 왜 그랬느냐고 그랬더니 네. 본인이 모든 걸 희생하면서 네. 몸을 던지는데 네. 우리가 저런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생각하고 특히 그 부인이나 가족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이 국민들한테 내놓고 희생하는 것인데 네.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대선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개인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사실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죠. 우선 모든 걸 단절을 한동안 하고 네. 국민만을 위해서 뛰고 예. 또 이 사회에 있는 거대한 골리앗 두 개와 싸워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 보통 일이 아니죠. 이 거대한 골리앗이 네.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저 국민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네. 상당히 그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안쓰럽죠. 네. 사실 대표님도 5년 전에 그것 때문에 좀 힘드셨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뭐 한 10년은 더 열심히 다닐 직장을 네. 한 개도 아니고 막 이렇게 여러 개를 동시에 내놓고 네. 그러면서 가족들한테 죄 아닌 죄를 많이 졌죠. 네. 또 주변 사람들한테 아직도 미안한 감을 늘 가지고 있죠. 같이 했으면 더 많은 걸 할 수도 있었지만 네. 뭔가 이 국가 국민 위기에 네. 대한민국이 대운하 같은 거는 가지 말고 양극화 쪽으로 가지 말고 부패 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이 필요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 몸을 던질 때 좀 네. 외로울 수 있는데 네. 주변에서 국민이 지탱해 주시고 네. 그러면 전혀 외롭지 않죠. 네. 아무래도 그렇게 언론상에서도 이렇게 앞서가신 어떤 제3 후보라고 표현도 하는데 그런 제3 후보분들의 어떤 그러한 일종의 그 선구자적인 어떤 길닦기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이제 지난해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또 올해는 또 안철수 원장 이런 식으로 좀 다음 분들이 나오는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나 그런 그렇죠. 박원순 네. 변호사도 2007년엔 죽어도 자기는 정치를 안 나가겠다는 듯이 그 당시만 얘기하고 해도. 저를 네. 오히려 떠밀었는데 4년 후에는 본인이 네. 안철수를 밀어내고 시장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안철수가 시장할 생각을 보류하고 네. 양보를 했는데 네. 지금 우리 경제, 사회, 정치, 네. 이 외교 모든 면에서 막다른 골목에 있고 중산층 서민의 삶이 정말 너무 각박해지기 때문에 네. 젊은이나 어르신 못지않게 중산층 이 서민 가게가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몸을 던진 것 같습니다. 네. 참 중대한 시기에 결단을 내렸다. 네. 어저께도 보니까 이제 뭐 현충원 참배도 했지만 안철수 연구소 또 서울대 교수직 뭐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이제 가셨더라고요. 예. 그래도 그런 현충원 같은데 갈 때도 예. 이 무명용사묘도 가서 참 고맙고 예. 또 그래도 경제인 묘소도 찾아가 보고 그리고 이 독립운동 가면서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 묘소도 가고 그래서 역시 통이 크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저보다 12살 이렇게 아래지만 늘 통이 크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통이 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어떤 광폭 행보가
광폭 행보하다가 약간 중단된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 안철수 원장은 그것보다 좀 더 폭넓은 행보를 취하지 않았나. 이제 아마 또 국제 관계에서도 예. 뭐 이 안 원장은 워낙 미국에서 오래 공부도 하고 네. 또 많은 기업인들, 네. 빌 게이츠를 포함해서 수많은 기업인들과 교류를 했기 때문에 네. 국제적으로도 네. 아마 굉장히 폭이 넓고 음. 우리 우방 국가인 이 미국과 유엔과 협력은 최대화하면서 네. 동맹 관계나 이런 걸 잘 지키고 이 세계 기본 이 가치 네. 이런 것은 잘 지키면서도 네. 아마 스마트하게 예. 국제 관계도 잘 끌어가리라고 예. 생각합니다. 이 넓게 많이 보는 사람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유연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각박하게 조그만 걸 가지고 막 그냥 대결주의로 가고 네. 막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러는데 예. 안철수 원장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 경험과 폭이 넓고 시각이 넓기 때문에 국내 정치에서 그렇게 넓은 광폭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보거나 돕고 있는 이런 외국 대사들이라든가 예. 또 국제관계인들도 굉장히 편해질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좀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어떤 대한민국의 외교, 국제관계 이런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아, 그럼요. 네. 예. 지금처럼 꽉 막혀 있지 않죠. 네. 그럼 안철수 원장 이야기는 저희가 조금 더 후반부에 좀 더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최근 또 저희가 한 2주 만에 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이 한국의 어떤 새로운 경제, 정치, 사회 모델이 필요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네. 하나의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모델 국가가 독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독일 모델을 제가 지난달에도 이 독일의 어떤 기업의 회장을 초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 예. 독일 모델을 연구하게 했는데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독일의 학자를 모셔서 네. 독일 정부가 어떻게 재창조를 그렇게 잘했는가, 독일이 어떻게 사회적 대화를 도입해서 40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성공했는가, 네. 어떻게 독일이 이 청년 실업률이 5%까지 떨어질 수가 있었는가. 이웃 나라가 15%, 25%에서 스페인 같은 데는 50%까지도 가고 네.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뭐 20, 30%가 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독일은 전체 실업률도 한 7% 가까이 낮췄지만 네. 청년 실업률을 어떻게 5%까지 낮췄느냐. 그리고 중소 중견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선 허덕이고 있는데 네. 어떻게 독일의 중소 중견 기업은 세계화를 아주 성공적으로 해서 네. 오늘날 독일이 만들어내는 수출 중에서 네. 4분의 1 이상을 1,500개의 중견 중소기업이 담당하는데 그 돈이 무려 4천억 달러가 넘어요. 와, 엄청나네요. 한 4천억 달러 되는데 4천억 달러면 우리나라 모든 재벌과 기업이 다 합해서 수출하는 예. 그 금액과 비슷하거든요. 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 독일은 또 무역 흑자가 2천억 달러씩이나 나요. 네. 지금 수출을 2조 달러나 하는 우리의 4-5배나 하는 중국이 아직 2천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못 내는데 독일은 내거든요. 상당히 이제 고부가가치.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우리한테 통일의 모델도 되고 네. 정부 재창조의 모델도 되지만 기업 재창조, 특히 중소 중견 기업의 재창조와 평생학습 체제, 네. 일자리 늘리는 거 이런 거에 아주 좋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원장이 주로 이런 쪽에 얘기를 많이 하면서 네. 우리 중소 중견 기업도 잘 될 수 있다. 네. 세계적 경쟁력을 이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정부가 이 재벌 중심으로 가지만 않으면 2,100만 명이 종사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쪽에서 세계화가 가능하다. 네.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소위 말하면 정의와 관련된 일자리거든요. 경제 정의와 관련. 예. 그 사실은 최근에 이제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도 경제 민주화 가지고 벌써
뭐 안철수 원장이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이해하네 마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안에는 뭐 예. 경제민주화를 주장하신 분에서부터 네. 경제민주화를 끝까지 반대하시는 분까지 섞여 있는 잡탕이기 때문에 거긴 뭐 어떻게 방향성이 있을 수가 없고 네. 일단 선거 전략상 경제민주화를 주장하시던 분들이 거기 뭐 이렇게 들어가 계시겠지만 네. 수십 년 동안 재벌 위주로 온 데가 네. 그리고 정경유착의 이 부패의 고리에서 벗어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사례를 무슨 요즘에도 무슨 홍 의원이니 뭐 송 의원이니 끝없이 4건 5건 쏟아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에서 보다시피 부패가 그렇게 크게 뿌리 잡은 데서는 경제 민주화가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주장일 뿐이죠. 주장일 뿐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국민분들은 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렇게 또 금방 이렇게 하시는 경제 분들이 있어서. 민주화라는 네. 거가 재벌 개혁으로만 가고 있는데 네. 물론 재벌 개혁해야죠. 예. 또 그 재벌이 개혁하면 세계적으로도 존경받을 수 있고 좋죠. 네. 그리고 더 경쟁력이 강화될 거예요. 네. 근데 재벌 개혁을 막는 게 정치 어떻게 보면은 독점 현상이거든요. 양당이 완전히 예. 재벌은 그래도 10개, 20개나 되지만 예. 정당은 2개가 완전히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독점의 폐해가 예. 결국은 재벌의 독점도 낮고 예. 서로가 견제하는 듯 하지만 서로가 그 같이 먹이사슬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정당을 개혁해야만 되는 거죠. 그 정치를 개혁하지 않으면 결국 새로운 경제도 나올 수 없고 경제 민주화도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개혁이 없이 경제 민주화만 외치는 것 자체는 사실상 뭐 구호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 그 안철수가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도 얘기했듯이 네. 이 정치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게 국민들의 공감되려는 거 아니에요. 네. 정치 개혁 없이는 경제 개혁이 불가능하다라는 네. 공감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네. 이 실패한 정치 네. 또 독점의 폐해가 아주 깊이 물들어 있고 정경유착의 폐해가 깊이 물들어 있는 그것을 한 번쯤은 버려야 네. 새로운 체제가 탄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낡은 체제와 미래 가치의 싸움이라는 게 네. 바로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죠. 낡은 체제와 미래 가치의 싸움이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새누리당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일각에서는 민주당도 일종의 그 기존 체제죠. 낡은 체제 안에 있는 거. 그렇죠. 두 당이 다 독과점의 수혜자들이죠. 독과점의 수혜자. 저 정치 체제의 독과점. 예를 들면 선거 비용도 두 당은 보조를 몇백억씩 해주잖아요. 예. 그러면 오히려 작은 당, 이제 새로 나온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줘야 될 텐데 네. 골리앗들한테 국회의원도 100명씩 이상 있는 데다가 그 보좌관들이 또 수천 명씩 있는데 네. 또 전국에 6천 명이나 되는 지자체 관련 이런 의원이라든가 장이 되게 양당 소속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공무원들이에요. 네, 공무원들을 예, 그렇죠. 정치체 안에 공무원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 선거비까지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골리앗한테 너희들은 100m 경기지만 저 90m 앞에서 10m만 뛰어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100m 후방에서 뛰게 하는 네. 그런 아주 불공정의 극치가 현재의 양당 보호제도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치 신인들이나 또 양당 소속이 안 된 일종의 제3지대에 있는 분들이 선거 자체를 공정하게 치를 수 없는 지금 게임 룰이 형성이 된 거죠. 불공정의 극치고 소위 말해서 네. 양당 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데 유신 때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유신 때 민주당이 아니라 그 당시 민주공화당이라는 건가 있었어요. 공화당. 그리고 예. 유신 정오행가가 있는데 예. 그 두 개가 자리 잡게 하기 위한 개념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다양해야지 네. 이걸 둘로 묶으려고 억지로 한 거야말로 재벌 독점 모드도 더 나쁜 거죠. 그러면 그 사실은 이제 이런 독점 구도를 깨기 위해서 안 원장이 나왔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 장벽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현실 정치에서는 아무래도
뭐 그래도 제1야당인 민주당 쪽이랑 뭐 협력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 그러다 보면은 예. 자칫하면 그 소위 이 지역 기반 정당에 들어가는 게 돼버리고 또 자칫하면 정경유착의 그 틀 안에 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서로가 대결을 하는 척하면서 이 국가의 매년 350조나 되는 예산을 소위 말하면 연고주의로 쓰는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재벌 중심 경제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연 350조나 되는 돈이 이 국민을 위해서 쓰게 하고 중소기업 손으로 돌려주기 위한 일이라면 현재 두 정당의 하나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그 위험한 방법이죠. 편할지는 모르지만 아주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치를 자칫하면 상실하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안철수 원장은 이제 야권 후보로 분류가 좀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야권 후보 그렇게 이제 예. 몰아가고 싶은 사람은 이제 소위 말해서 안철수를 떨구고 싶어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미래 가치의 대변자로 봐야 되고 기존 양당은 낡은 체제의 두 당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안철수를 낡은 체제의 보호자로 몰아감으로써 격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세 분이 끝까지 완주를 했을 때 과연 안 원장이랑 문재인 후보가 있고 이제 박근혜 후보가 있는데 삼각구도로 이제 보고 있는데 세 분이 완주를 했을 때 과연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정치공학적 계산이 계속 작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예, 그래도 예. 옳은 길을 가야지. 뭐 일시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이제 극단적인 비유지만 도둑들하고 제휴를 한다든가 강도들하고 제휴를 하면 안 되듯이 일단 본인들이 낡은 체제라고 정의해놨고 네. 우리 국민을 구하기보다는 네. 특권층을 보호하는데 네. 급급해서 현재처럼 양극화 경제가 아주 심해졌잖아요. 재벌은 2배 이상 컸고 그렇죠. 국가의 네. 총액은 늘지 않다가 보니까 중산층 서민의 자산 가치는 20-30%씩 줄고 부채가 100조이던 게 어느덧 1000조 시대를 맞이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엄청난 그 실패와 예. 그리고 좌절감을 안겨준데 왜 굳이 들어가느냐는 거죠. 그럼 좌절감을 주는데 합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냐? 이제 방법을 바꿔야 되고 틀을 바꿔야 되는 판에 네. 그 방법 그 틀 안으로 들어가면 네.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다르게 하려면 네. 일단은 이 두 당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당에 실망한 사람이 무슨 이렇게 정치 의식이 높고 전 세계의 변화를 늘 내다보고 있는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출마했던 5년 전만 해도 경제인도 나서야 된다는 사람이 1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50%가 돼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기존 체제를 지키는 사람이 다 합해서 50%밖에 안 되고 네. 새 체제가 들어서고 경제인도 나서야 된다는 사람이 50%까지 온 거예요. 네. 이 안철수는 이 새로운 미래 가치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대변해서 나온 거고 네. 나머지 두 당은 합해서 낡은 체제의 50%를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 극단적인 상황 하에서는 이 두 낡은 체제가 끝까지 염치 없이 네. 이 우리 대한민국을 과거로 끌고 간다고 끝까지 이렇게 그 선거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미래 가치는 상승세에 있고 10%대에서 지금 50%까지 와서 대선이 끝날 때쯤이면 55%, 60%까지 갈 거기 때문에 이 기존 낡은 체제 둘이 아무리 구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과거로 영거주의로 정경유착으로 재벌 중심으로 끌고 가려 하더라도 네. 한계를 보인다고 봅니다. 네. 뭐 이하면 두 당 중에 하나라도 포기하는 게 더 아름다움은 보이겠죠. 네. 근데 뭐 그럴 가능성은 많이 아, 없을 예.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민은 네. 위대하기 때문에 네. 국민이 명령하면 그 중에 반은 또 국민의 명령을 마지막 순간에는 또 듣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현재는 거기서 100명씩 국회의원도 몰려 있고 도지사나 시장도 뭐 10명씩 몰려 있지만 네. 그런 사람들이 이동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지금 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말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정치는 어차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안철수 원장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제 안철수 원장과 함께하는 팀이 되게 중요한데
어제도 이제 그 민주당 의원이셨던 분이 이제 탈당해서 그쪽 캠프로 가셨고. 그런 분들이 앞으로 많이 있겠죠. 예. 그리고 또 뭐 보니까 출범식 때는 뭐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이런 분들도 오셔서 이거 다시 또 그 노무현 정부 때 일하셨던 분들의 일부가 또 다시 이렇게 합류하는 식으로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렇지도 그런 않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경제인들이 뭐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요. 네. 같이 수십 년 경제 활동하면서 제일 이 나라의 미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정치라고 이제 생각들을 한 사람들이 기업인 중에 의외로 많거든요. 네. 특히 중소 중견기업의 세계화를 막은 그런 정치들이 워낙 많았고, 네. 뭐 극단적인 표현으로는 재벌 중심의 약탈 경제라고 그래요. 왜냐면 중산층 서민의 가게를 훑어가고 네.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미래를 훑어간다 그래서 그걸 약탈 경제라고도 하는데 네. 그런 것을 방치한 거에 대한 예. 기업인들의 이 걱정이나 불만이 꽤 많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용출하고 있어서 네. 사람은 뭐 기업인이나 시민사회 쪽에 많잖아요. 거기 보면은 시민사회 활동하시면서 아주 존경받던 시민사회 지도자들도 꽤 있어요. 네. 그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미 시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자체의 시장을 하는 박원순 씨도 박원순 시장도 그 안에 있는 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씨가 어떻게 무슨 아까 저 친노나 뭐 이런 쪽은 아니시죠. 그렇죠. 예, 굉장히 예. 그렇기 때문에 친노로 몰아가는 것은 어느 하나만 보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고 네. 오히려 친노라고 굳이 따진다면 문재인 아마 후보 쪽에는 그런 분들이 좀 많겠죠. 예, 물론 문재인 후보 쪽은 완전히 그쪽 인사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경제인들 중에서 그쪽 캠프에 연결되셔서 같이 이렇게 돕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가 보죠. 지금. 뭐 마음으로 돕는 거야 다 돕겠죠. 마음은, 이제 예, 지금 마음으로 실질적으로, 돕는 예. 것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고 그렇죠.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장에도 나와야 되지만 네. 또 그 이상의 네. 활동을 하면서 네. 젊은이들이 그날 투표장에 마음 놓고 나갈 수 있게 네. 이렇게 협력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네.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 레스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전쟁하듯이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된다 그러는데 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전쟁하듯이 네. 부패와 싸워야 되고 네. 이 지역 연고주의 낡은 체제와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무슨 정규군에 들어가서 싸우든 네. 캠프에 들어가서 싸우든 네. 의병으로 싸우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운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전쟁하듯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기업인들이라고 뭐 전쟁 났을 때 기업인만 빠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나라고 하는데 똑같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업인도 예. 뭐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많이. 그러면 하신다. 기업인들은 상당히 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도 많고 또 뭐 자기 사내도 많으니까 네. 억압하지만 않아도 그게 굉장히 도움을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얼마 전에는 또 쾌도남마라고 하는 방송에서 뭐 황상민 교수님 만나셨습니다. 네, 심리학 분야의 대가신 교수님께서 네. 저 갑자기 제가 원래 출연하기로 돼 있는 시간에 버티고 앉아 계셔가지고 갑자기 이 1대1 인터뷰가 네. 1대1 3자 인터뷰라는 아주 특이한 형식을 해봤는데 그날 이제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그 굉장히 보수적인 아주 확고한 틀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 성과 국민한테 희망과 행복을 못 주는 건 그 틀이 아무리 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중요한 틀이라 하더라도 그 틀을 바꾸든가 사람을 바꿔야지 네. 계속해서 성과가 안 나오고 국민을 절망시키는 그 틀을 왜 그렇게 중요시 여기느냐. 그거 가지고 틀이 중요하다 아니면 그 틀을 깰 수 있는 사람과 가치가 더 중요하다 해서 사람과 가치가 또 방법을 바꾸는 게 중요하지 똑같은 틀에다 똑같은 방법을 계속 쓰게 하면 네. 결과가 똑같이 나쁠 거라는데 동의를 받아냈어요. 어. 네, 그래서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제 그러면 안철수 원장의 에 출마에 대한 대해서, 안철수 원장처럼 이렇게 독자로 나온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이제는 독자로 보이지 않고 그대에 있는 수천만 명의 국민이 보이고 그대에 있는 수천만 명의 중소기업, 중견기업인이 보이면서 네. 이 틀만 봤던 네. 두 당만 봤던 그 시각이 네. 이제는 이 21세기 정당은 스마트 정당이어야 되고 형체보다는 그 안에 컨텐츠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이 국민을 제대로 보게 되는 거죠. 이 시대적 사조를 예. 제대로 보게 되는 거죠. 뭐 방송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예, 그 뭐 아주 저도 놀랐고 방송국도 놀라고 그러는데 예. 그분께서 워낙 그 기존 틀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계셔서 그것을 우리는 20세기 경영이라고 그런다. 네. 즉 뭐냐 공급자 중심의 사고예요. 틀은 공급자거든요. 네. 그런데 컨텐츠를 정하는 거, 고객의 만족을 정하는 거는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거든요. 그래서 고객 중심으로 볼 거냐, 아니면 틀, 공급자 중심으로 볼 거냐. 양대 틀이 기업이고 정부거든요. 네. 기업과 정부가 국민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 네. 자기네 방향대로 마음대로 끌고 가는 거, 이런 건 독재 시대나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있는 얘기.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는 좀 20세기의 낡은 틀이 아니라 좀 새로운 틀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의 어떤 대선 출마는 뭐 이 한국의 어떤 정치와 경제. 예. 그래서 여태까지의 이제 틀이 예. 원래 시작은 그런 뜻이 아니었지만 특권층 정치, 네. 특권층 경제를 위한 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재벌들이 성장하기에 제일 좋은 틀이었어요. 대신 재벌들이 성장하는 거가 중소기업, 중견기업 가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네. 그래서 환율에 주로 의존을 하다 보면 수출을 맡고 있는 대기업들은 과거에 예를 들면 80조짜리 기업이 앉아서 환율 때문에 120조를 받는 거예요. 40조를 더 받는 거죠. 네. 그러나 국민들은 과거에 800원 내던 기름값이 1200원이 된다든가 2000원이 돼서 네. 거기서 400원씩 1200원씩 더 내고 중소기업체들은 수입 원료를 네. 과거엔 8억이면 내던 게 네. 12억을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소기업 300만 개 하고 5천만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재벌을 도와주는 거죠. 네. 이런 이 특권층 정치, 특권층 경제, 네. 거기다 부패가 끼어들어서 우리가 애써낸 혈세 350조 원을 또 빼돌리잖아요. 이번에 무슨 송 의원이나 뭐 홍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여기저기서 또 돈을 또 모으잖아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예. 그런 것을 이제 사람 중심, 중산층 서민 중심. 네. 그래서 삶의 정치, 삶의 경제로 바꾸자. 네. 그래서 고객 중심의 정치와 고객 중심의 경제로 가야지. 네. 이 틀을 지고 있는 정당과 재벌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제 안철수 원장이 펼쳐야 되는 정치나 경제는 결국은 이제 고객 중심, 국민 중심의 정치. 그렇죠. 예를 들면 정부가 매년 쓰는 350조 예산. 네. 전 세계에서 10대로 규모가 큰 거예요. 예. 엄청나게 큰 여기다 민자 사업까지 합하면 한 7, 8대까지도 올라갈 거예요. 근데 우리 결과는 15위까지로 들어간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훨씬 적거든요. 비효율적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효율만 적으면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빼돌리는 게 많은 거죠. 그 안에 부패에 또 의해서. 누수되는 부패 같은 예, 거나 이런 거에서 자금들이, 예. 그러거나 중복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면 쉽게 20% 70조 원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절감될 수 있는 절감될 수 있는 게 70조 정도. 매년 70조. 엄청난 그럼 우리 예산이죠. 교육 예산이 40조밖에 안 되고 네. 뭐 국방 예산도 50조 안팎밖에 안 되는데 네. 이런 4, 50조짜리 이 거대한 그 나머지 분야 공교육이든 네. 이런 것을 혁신할 수 있거든요. 또 복지 쪽에도 네. 혁신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부패와 낭비와 중복 사업, 네. 특히 연거주의, 정경유착 때문에 생기는 이런 것만 바로 잡아도 엄청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하 경제가 또 한 250조 이상 되거든요. 세금 안 내는 형태. 그 250조 중에 원래
국민 담세율이 한 20% 가까이 돼요. 네. 그러면 250조에 20조라 그러면 그게 또 20%라는 그게 또 50조 50조가 되거든요. 네. 그런 거를 바로 잡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안철수처럼 그런 어떤 혁신의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들, 네. 맨손으로도 수천억 재산을 읽어본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은 되게 정부 예산을 쓰는 역할만 했잖아요. 네. 이 사람은 창조를 해봤고 재창조를 해봤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 몇십 조를 네. 매년 바로 잡는 거는 아주 쉽게 해낼 겁니다. 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쯤에서 저희가 안철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은데, 네. 예, 안철수의 생각을 지난번에 저희가 사실 1시간 정도에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셨는데요. 이제 이번에 출마 시점이랑 또 네. 한 1, 2개월 지났으니까 어떻게 다시 한번 좀 예, 뭐 이제 안철수 책에서 얘기할 때 네. 일자리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자리. 예, 네. 세 가지 일자리에 그 혁신적인 제안을 했는데 우선 복지 산업을 일으키면서 복지 서비스를 포함한 전문 서비스 쪽에서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복지 일자리라고 하죠. 복지 일자리.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족한 유아 복지라든가 여성 복지라든가 노년 복지라든가 온갖 복지 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유난히 전문직 서비스직이 선진국의 반도 안 돼요. 아직 수입해다 놨어요. 디자인이니 엔지니어링이니 뭐니 이런 거가 아직은 서비스가 약하고 자영업이라는 서비스는 많지만 네. 전문 서비스는 아직 많이 부족해요. 전문직 서비스. 네, 그게 이제 원래 전체 일자리의 한 40% 이상을 차지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문직, 관리직 이런 그 일자리가 한 24%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몇백만 일자리를 늘릴 수 있고 복지. 네. 그래서 이 둘 다 서비스 영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조업을 계속 키우는 가대 네. 전문직 서비스직과 이런 복지 서비스직을 늘려야 되겠다. 네. 그게 이제 일자리의 첫째 그 늘리는 방향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정의 일자리다 그렇게 갖고 경제 정의가 바로 돼서 재벌의 횡포가 줄고 네. 정부의 예산이 이 재벌 위주가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 또 벤처기업 위주로 가고 자영업을 프랜차이즈하고 이런 쪽으로 가다가 보면 네. 결국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독일식으로 세계 명품 기업과 세계적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다. 네. 거기에서 아주 좋은 일자리가 수백만 개가 또 나올 수가 있다.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일자리의 방향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일자리가 이 안보라든가 이런 것이 잘 확보된 데는 전제하에서 네. 남북한과 이 중국, 러시아 등 이 한반도 경제에 대해서 네. 평화경제라는 이름으로 한번 크게 네. 개성공단을 활성화한다라든가 네. 그런 여러 가지 이미 있는 거와 하려고 했던 것을 활성화함으로써 네. 그쪽으로 뻗어나가는 네. 또 평화경제 일자리가 있을 것이다. 네. 물론 안보를 희생하면서 하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이제 그런 그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세 가지 어느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정부 재창조의 역할은 아주 크게 얘기는 안 했지만은 네. 사실은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은 2007년에 독일 재창조론을 내세워놨다가 리만 브라더스 사건이 생긴 2008년 9월에는 이미 정부를 재창조를 잘해가지고 돈을 몇백조 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늘날 유럽 경제를 다 버티는 하나의 씨앗이 된 거고 네. 시드마니가 된 거고 독일의 일자리를 400만 개 이상을 새로 만들고 청년 실업률을 5%까지 낮추고 이 평생 네. 학습 제도 네. 또 산학협력 제도를 네. 불과 5년 사이에 다 만든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안철수의 생각 쪽으로 가다가 보면 네. 아마 그런 것들이 네. 독일처럼 5년 안에 되면 정말 좋고요. 네. 뭐 한 10년 안에만 된다 하더라도 네. 온 국민이 다 하나가 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네. 우리가 중국과 편승해서 미국과나 유엔과의 동맹관계나 이런 건 뭐 협력관계는 잘 유지하더라도 네. 중국과 편승해서 금세 네.
지금 1조 달러 경제에 5년째 있는데 네. 이게 3조 달러나 그 이상 3조 달러면 한 1인당 GDP가 6만 불이 되는 거거든요. 엄청난 어느 정도 성장 속에서 네. 복지도 개선되고 환경도 개선되고 그러는 건데 그 기회가 없으면 성장을 포기할 수 있지만 이웃나라 중국은 2007년만 해도 4조 달러밖에 안 되는 게 네. 2년 사이에 2조 달러 이상의 GDP를 늘렸어요. 네. 우리 5천만 명이 만들어내는 GDP가 1조 달러인데 네. 그 2배에 해당하는 걸 5년 사이에 늘렸거든요. 앞으로 그 사람들은 거의 한 9조를 더 늘릴 거예요. 네. 이 9조 달러를 늘린다는 건 우리의 9배를 늘리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기에 편승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저는 그런 걸 해낼 사람은 네. 이 국내 정치에 찌들고 상대방 탄압하거나 상대방 죽이기에만 몰두했던 네. 기존 낡은 체제의 사람들은 못 해낸다고. 예, 결국은 이제 안철수의 생각에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던 중요한 내용은 결국은 이제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으로 일자리와 중소기업. 중소기업. 그것을 이뤄내기 위한 재벌 중심 특권층 정경유착 기반 정치경제 사회를 중소기업 중심 그리고 일자리 중심 교육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네. 그렇게만 바뀌면은 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굉장히 5천만 국민이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 많이 받은 나라거든요. 네. 근데 이걸 소수 재벌들의 재산은 두세 배씩 늘어나는데 국민들의 중산층 서민들의 재산은 최근 5년 사이에 20-30%씩 줄었거든요. 네. 빚만 더 늘어나. 빚이 가계부채가 이제 1,000조까지 달했어요. 네. 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것도 재밌다 이번 대선 이렇게 삼각구도 재밌다 이렇게 재밌는 보시는 게 아니라 같긴 한데 이게 과거대로 예. 사느냐 네. 과거로 지난 5년의 역주행도 부족해서 더 크게 과거로 퇴행하느냐 아니면 과감히 과거를 버리고 미래에는 새로운 지평선 너머로 수평선 너머로 우리 대한민국이 다 힘을 합해서 나아가느냐 네.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죠. 지난 5년 전에 해드리면 제일 좋았는데 네. 그때는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네. 국민이 알면서도 속아줬는데 역시 알면서도 속는 건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다시는 그 실패를 반복하는 그룹들한테 국민을 계속 패배시키고 절망시키는 네. 그런 그룹들한테 다시 맡겨서는 안 되죠. 특별히 이제 그 안철수의 정치, 그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기존 정치 혁신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네. 이제 그래서 저도 쭉 모니터링도 해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연 그게 뭐 의지만 갖고 되겠냐, 정치 혁신이라고 하는 게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게 정치 혁신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구태를 네. 낡은 체제를 지키려는 사람은 작게 봐도 한 200만 명은 되거든요. 적은 수는 아니에요. 재벌 체제에다가 무슨 이 시당 협력 체제니 뭐 당정 협력 체제니 온갖 걸로 협력하고 있는 그 위원들이나 그 체제가 200만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언론 주류 언론도 이렇게 연결. 물론 거기도 있고 예. 뭐 재벌 중에 일부도 있고 예.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 5천만 명은 나는 여론조사할 때만 찍고 투표장에 안 나가도 되겠지 이랬다가는 네. 저분들은 남의 손까지 끌고선 다 나오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선거비까지 보조해 주니까 그걸로 활동하면서 활동하는 사람이 겉으로는 몇십만 밖에 안 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당 합하면 200만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같이 맞들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부패와의 국민적 전시 체제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낡은 체제와의 전시체. 우리 다 같이 의병으로 나오고, 네. 우리 다 같이 또 정규군처럼 뭐 캠프에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고, 그리고 뒤에서 또 뭐 마음을 더하거나 이럴 사람 해서 레스터 브라운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그 무슨 6.25 전쟁이나 뭐 일본 사람들의 그 제2차 세계대전에는 온 국민이 나서서 다 싸웠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걸 일본군이 침입했다라고 생각하고 뭐 공산
군이 침입했다라고 생각하고 부패와 싸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지. 안철수 이제 혼자 드디어 55%뭐 이번 리얼미터 조사에 보니까 19일자, 20일자 네. 리얼미터 조사가 한 1,500명 상대로 한 거고 95%의 정확도여라 뭐 네. 오차 범위도 2.5% 안팎인. 그거에 보면 이미 49.9%대 44.0%로 5.9%포인트 차가 나요. 그러니 안심이야 그러고 돌아선 순간 나머지 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특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주변에 10사람 손을 끌고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선거비 보조까지 해주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국민들이 눈앞에 와 있는 네. 내 바로 앞에 와 있는 미래를 또다시 5년 전처럼 코베가듯이 뺏기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선거에서만 이기면은 될까요? 아니면은 정치가 뭐 지방 권력도 있고 뭐 의회 권력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바뀌려면 네. 뭐 10년은 걸리겠죠. 그렇지만 제일 그 영향력이 큰 자리가 우리는 대통령한테 권력이 많이 집중돼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권 분립이 될 수도 있고 네. 국회가 거수기가 되고 법원이 거수기 내지는 이 마피아 집단에 봉사하는 단체도 전락할 수도 있고 언론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네. 이 대통령 하나가 아주 중요한 거죠. 일단 대통령을 바꾸고 나가면은 그 지금 특권층에 협력하던 사람들 내부 내에도 좋은 사람이 소수라 말을 못하고 사는 거지. 네. 대통령이 바뀌면 그 안에서 내부 반란도 일어나는 거고 내부에서 스피크업이라고 해서 내부의 소리, 양심의 소리들이 일어나면서 분리가 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네. 기존 정당에 막 뒤섞여 있었던 옥석이 막 이렇게 그래서 구분되는 여태까지 보면 대통령이 바뀌면 항상 두 당은 다시 바뀝니다. 근데 이번에는 더 크게 바뀌겠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 다음 단계 정치 개혁을 위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번에 이제 안철수 원장이 그 선언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처럼 뛰어난 국민을 가진 데가 어디 있느냐. 네. 그리고 전문가가 요소요소에 다 박혀 있지 않느냐. 네. 이 사람들이 길을 발휘 못하게 막고 있는 특권층이 문제지. 네. 이 수많은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세계에서 가장 교육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게 해서 네. 국민들의 정치, 국민들의 경제가 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 왜 자꾸 저 이미 실패한 틀에다가 네. 자꾸 미련을 갖느냐 그런 네.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그 안 원장이 그 말씀하신 방향대로 쭉 가서 만약에 그 목표를 이루게 되면 한국 정치나 어떤 경제적인 틀이 상당히 많이 변화할 수 있겠다. 이미 서울시에서 보시면 네. 서울시가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원래 그 양반도 제3 그룹이었잖아요. 예. 했다 민주당으로. 그건 뭐 나중에 올 뭐 3월 이렇게 된 네. 거지만 네. 그것은 전혀 다른 정치 행위이고 뭐 그 양반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시민운동 하듯이 시장을 하는데 얼마나 만족도가 높고 서울시의 부채를 한 2조 가까이 이렇게 줄이고 단기간에 네. 그리고 누가 봐도 전시 낭비 행정이라고 하는 몇 가지 사업은 합의를 얻어가지고 뒤로 밀어버렸잖아요. 네. 자기 임기 바깥으로. 그렇죠. 네. 그런 그 결단과 합리화와 그리고 시민들의 사기를 높이는 네. 그리고 자긍심을 높이는 일을 하는데요. 그런 사람이 이미 전 국민의 5분의 1이 사는 데를 그렇게 불과 6개월 만에 이렇게 또 뭐 지금까지 합하면 한 거의 한 10개월 이렇게 되죠. 그렇게 바꾸는데 네. 거기에 뭐 안철수라든가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 장 중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거든요. 네. 또 국회의원 중에서 올바로 된 사람도 있거든요. 네. 전문가들과 국민이 힘을 합하고 법원이 이제는 권력의 신여가 되지 말고 또 검찰도 나쁜 짓 하지 말고 언론도 바로 쓰고 이렇게 되면 나라가 선순환으로 가는 거죠. 대통령 하나가 모든 게 방아쇠예요. 대통령이 바로 되면 모든 거가 바로 잡힙니다. 선순환의 구조로 나갈 수 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다 요번 이제 사실 대선은 뭐 역사관 뭐 과거사 문제도 뭐 일부에서는 좀 다루긴 했지만 사실 뭐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사실 경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제 안철수 원장이 그런 성장 동력들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쭉 끌고 갈 수 있을까? 과연 이제 그런 좀 질문들도 아마 많이 올 것 이제 같아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기존 양당은 성장을 못 이끌어냈잖아요. 네. 그냥 기존 양당을 일단 버려야 되는데 성장을 못 이끌어낸 게 결과니까. 결과니까. 그리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랬으니까 네. 그 사람들은 계속 낙제하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우등생 돼봐라 하는 건데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은 일단 제해놓고 그럼 안철수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직 뭐 다른 한 데는 번도, 실패한 네, 거고.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해보지 않은 데라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안철수가 주장하는 방법이 다른 나라에서 보면 어떠냐. 독일 같으면 아주 크게 성공을 했거든요. 다른 나라 사례, 독일 같은 사례 정부 재창조에 예. 성공했고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세계화에 성공했고 그러니까 안철수 원장도 그런 쪽으로 바로 그런 쪽의 얘기들을 다 하고 같이 있잖아요. 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원장이 얘기한 것은 아직 실패한 적이 없는 거고 네. 다른 양당이 얘기하는 거에 상당 부분은 국민이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서 양당을 버리기로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안철수를 공인이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은 미래의 기회마저도 너는 아직 출발해보지 않았으니까 100m 못 갈 거다 이러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왜 못 가요? 가지요. 네. 다만 이 두 사람들은 하도 뚱뚱해서 100m를 한 30초에 뛰는 사람들이고 네. 안철수는 너는 30초는 그냥 아예 뛰지도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뛰지 못하게 하는 건데 네, 네. 안철수는 17초인가 15초에 뛴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은 확실히 안철수 원장의 어떤 그 경제는 네. 대한민국을 좀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그럼요. 기여할 것 같아요. 거기에 2,100만 명이 종사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세계화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모델은 이미 독일에서도 성공했고 뭐 대만에서도 성공했고 또 일본에서 장수기업도 상당히 그런 거가 많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공한 모델을 놔놓고 실패한 모델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즉 재벌 중심, 특권 중심 네. 그런 그 양대당에 자꾸 미련을 갖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죠. 지난번에 대선에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이번은 사기 아니겠지 하고 찍는 거나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런 건 옳지 않은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서 어차피 그 많은 일들을 다 하실 수는 없으니까 뭐 이렇게 그런 데 적합한 분들을 막 부를 텐데 어떻게 뭐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전혀 국민이 5천만 명이고 전문가가 또 뭐 수백만 명이고 공무원이 100만 명 아니에요. 네. 뭘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공명정대하고 자리 나눠 갖지 않고 무슨 보면 어느 대학 출신 뭐 어느 고등학교 출신 어느 지방 출신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 태반이 잡혀갔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거 하지 말아야죠. 그런 거가 중요하면 그런 그 소위 말하는 학연혈연 지원 부패에 관련된 인사와 조직을 하면 나머지 100만의 공무원이 얼어붙는 거고 네. 또 수백만의 전문가가 자기 전문성을 기부할 기회가 없는 거고 네. 5천만 명은 5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일을 갈면서. 그런데 안철수는 절대 그런 학연혈연 지원에 의한 네. 그런 자리 팔아먹기 내지는 네. 자기가 빚진 거, 선거 때 빚진 것을 되게 갚기 위해서 그러거나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나 교회에서 연고 있었던 사람들, 자기 자녀들 뭐 취직시키거나 결혼시키는데 도움 줬던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 네. 서로 주고받는 거거든요. 네. 이 특권층 50만 명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걸 도와주는 사람까지 합해봐야 200만 명밖에 안 되는 네. 거예요. 이 특권층에 대한 기대는 버리고 네. 100만 공무원들 또 수백만 전문가들 5천만 국민이 마음껏 자기 강점에 기반한 네. 그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게 해주면 되는 건데 안철수는 집안도 뭐 경상도 사람이 호남 사람하고 결혼을 했고 모든 면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철수 이렇게 보면은 아,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균형감 있는 그리고 중용의 경제와 중용의 사회와 중용의 정치를 이끌 사람이다 이런 걸 네. 그 살아온 지난 30년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재풀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고 그럼요. 어떤 공정한 학연, 혈연, 지연 같은 연고주의만 타파가 되면 그럼요. 얼마든지 좋은 인재들에 의해서 새로운 국가 경영 시스템이 예, 그동안 만들어질 수 있다. 소위 말하면 양당에 붙어서 살고 있던 그런 가짜 전문가들이라든가 그런 가짜 행정가들, 가짜 모습들, 국민 위에서 온갖 그 뭐라 그러는가요? 저 국민을 그 괴롭히고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던 그런 탄간오리들이 물러나고 또 탄간오리 같은 정치인들이나 특권층이 물러나고 양심적인 사람이 사방에서 환호를 내면서 내가 이런 봉사하겠다, 내가 저렇게 하겠다, 그런 어떤 선의의 진심의 정치가 네. 돌아갈 수가 있죠. 그 이제 거의 이제 마칠 시간 됐는데 안철수 원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개혁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말씀을 쭉 종합해 보면은 기존에 하던 분들 개혁이 아니라 판이 바뀌는 거죠. 완전히 예, 그러니까 새 판이 짜이는. 가짜 모습들이 주인 행사를 하고 주인이 지금 집에서 쫓겨난 신세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농장을 잠깐 관리인들한테 맡겼더니 농장 주인이 와도 농장 주인의 아들을 보내도 자꾸 죽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 나쁜 모습들 관리인들을 다 네. 몰살하잖아요. 예. 근데 판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특권층 중심의 경제 사회 정치를 네. 사람 중심, 삶의 삶의 경제, 삶의 정치, 네. 삶의 사회. 거기에 핵심은 부패가 없어지는 거고 중소기업 위주로, 교육 위주로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건데 네. 지난 5년 동안 일자리 못 만들고 또 집값은 집값대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양방향에서 수익은 수익대로 줄고 자산은 자산대로 주니까 중산층 서민의 위기가 이렇게 심각하고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안철수 원장의 출마는 기존 정치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종의 뉴 패러다임 정치, 또 뉴 패러다임 경제로 나아가는 어떤 지금 도전의 첫걸음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완전히 판이 바뀌어지는 네. 새 판이 짜이는 어떤 국민 중심판이고 네. 전에는 특권층 중심의 판이었기 때문에 네. 판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네, 이 판가리를 과연 국민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실지 어떨지 저희 참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 한 90여일 정도 남았는데 네. 좋은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계속 봐야 되겠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선 과정 속에서 또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국민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어떠한 관점에서 왜냐면 언론은 사실은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안 해주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1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언론은 뭐 그냥 한 5분 다루고 그냥 새 후보 이렇게 똑같이 다루고 마니까 국민분들이야 뭐 특별히 관심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네. 그냥 잠깐 뭐 안철수 문재인 그냥 똑같이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전 포인트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 네. 그래서 그 어떤 관점으로 이번 대선을 좀 쭉 지켜보셔야 되는지 그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예, 지금 이제 아마도 이런 기존의 정치는 양당이 정치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공급자 중심 정치였죠.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오래 이렇게 안주하다가 보면 정경유착이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국민 5천만 명은 흩어져 있으니까 안 보이고 거대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재벌밖에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양당의 그 틀 중심의 정치는 재벌 중심의 정치로 가면서 썩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현상은 그 당들이 이름을 몇 번을 바꿔도 천막당사로 바꿔도 하나도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미래를 오랫동안 잠식하고 막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5년 동안 GDP가 그냥 1조 달러, 1인당 2만 달러에 머물러 있잖아요. 이 또 절망의 수준은 얼마나 심해졌어요. 중산층 서민들의 미래는 얼마나 암담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계속 실패하고 계속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기에는 이제 미련 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바로 옆에 와 있는 미래 이것을 이번에는 주저없이 잡으시고 함께 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시면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독일처럼 강성해질 것이고 세계 1, 2, 3위를 차지하는 그런 중소기업이 아주 많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좋은 일자리가 수백만 개가 나오고 그러면서 전문직 서비스직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이렇게 분열의 정치로 가는 게 아니라 대통합, 대융합의 정치로 가면서 미국과 유엔과 관계를 더 강화는 하되 이 한반도 경제, 한반도 평화 경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글로벌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번에는 확실히 미래 쪽으로 가시는 게 아마 우리 국운이 열리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찾아뵈면서 안철수 원장의 행보와 또 대선 여러 가지 그 모니터링 또 이렇게 한번 해보고 관계적으로도 할 네.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그러시죠. 같아요. 예. 네. 또 사실 오늘 못한 말씀들 좀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얘기는 또 다음번에 좀 더 네.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